안녕하세요. 우주에 가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와 수십 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2021년 9월 전직 철도 노동자 출신의 평범한 남자가 단 6개월의 훈련만으로 지구 궤도를 사흘 동안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은 크리스 샘브로스키. 그는 친구로부터 복권처럼 당첨된 티켓 하나를 받았고 그 티켓 하나로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이 우주에 갔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행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분기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우주산업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인터넷 기업 페이팔을 매각한 돈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으로 저택을 샀거나 안락한 노후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당시 항공우주 업계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그 시절 로켓은 정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국 나사,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유럽 우주국 ESA. 우주는 국가만이 열 수 있는 문이었고 그 문은 수십조 원짜리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그 구조를 머스크는 처음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스페이스X의 초창기 로켓 펠컨 1은 3번 연속으로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 직후 머스크의 통장에는 딱 한 번 더 시도할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술집에서 서로를 붙들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펠컨 1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이 민간 기업 최초로 궤도에 도달한 로켓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스페이스X는 펠컨 9를 개발했습니다. 펠컨 9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켓의 핵심은 회수였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던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 재사용하는 것, 쉽게 비유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처럼 로켓도 발사 후 스스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2015년 12월 펠컨 9의 1단 로켓이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의 수직으로 내려앉던 순간 중계 화면을 보던 엔지니어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에서 수천만 번 재생됐습니다. 이 재사용 기술이 왜 혁명적이냐고요? 계산해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기존 방식대로 로켓을 한 번 쏠 때 드는 비용은 약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펠컨 9는 1단 로켓을 회수해 재사용함으로써 발사 비용을 약 6천만 달러, 800억 원대로 끌어내렸습니다. 같은 로켓을 20번 이상 재사용한 사례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를 한 번 타고 폐차하던 시대에서 중고차처럼 계속 타는 시대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비용 절감이 단순히 기업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사 비용이 낮아지자 우주에 갈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대학교 연구팀이 위성을 올릴 수 있게 됐고 작은 스타트업이 지구 관측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도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래곤 캡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드래곤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유인 우주선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용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개조됐습니다. 이 캡슐은 자동차 내부처럼 터치스크린으로 조작되고 비상 탈출 시스템이 내장돼 있으며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사의 우주왕복선보다 훨씬 현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나사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밥 벤켄이 드래곤에 탑승해 ISS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자국 땅에서 자국 우주선으로 우주비행사를 쏘아 올린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2011년 우주왕복선이 퇴역한 이후 9년 만의 일이었고 그 9년 동안 미국은 러시아 로켓에 1인당 약 900억 원을 지불하며 우주비행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굴욕적인 의존이 그날 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크리스 샘브로스키를 포함한 4명의 민간인이 드래곤에 탑승했습니다. 이 미션의 이름은 인스피레이션 4분. 이 4명 중 전문 우주비행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암 생존자, 항공학 교수, 자선활동가, 그리고 복권처럼 티켓을 받은 철도 노동자. 이들은 사흘 동안 고도 약 575km, 국제우주정거장보다 훨씬 높은 궤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 고도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우주비행사들이 항상 말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경계가 없고 경이롭게 아름다운 파란 공.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급격한 확장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의 끝없는 줄다리기를 낳았습니다. FAA는 로켓 발사 허가기관인데 환경 영향평가, 안전심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까지 모두 FAA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텍사스 남단 보카치카에 건설한 발사기지 스타베이스에서는 스타쉽 발사 허가를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FAA를 비판했고 FAA는 절차를 고수했습니다. 이 긴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타쉽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완전 재사용 가능한 초대형 우주선입니다.
높이 약 121m, 지구에서 지금껏 만들어진 로켓 중 가장 큽니다. 이 로켓은 화성 이주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한 번에 최대 100명 혹은 수백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시험 비행을 거치며 여러 차례 폭발과 실패를 겪었지만 2024년 말에는 발사 후 부스터 1단 로켓을 발사대의 기계팔로 잡아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젓가락처럼 생긴 거대한 철제팔이 떨어지는 로켓을 공중에서 낚아채는 장면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실제였습니다. 경쟁자들은 어떨까요? 보잉은 나사와 함께 스타라이너 유인 우주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첫 유인 시험 비행에서 기술 결함이 발생했고 탑승했던 우주비행사 2명은 예정보다 수개월 더 ISS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귀환시킨 것은 보잉이 아니라 스페이스X의 드래곤이었습니다. 블루 오리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도 궤도 로켓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스페이스X의 발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스페이스X는 연간 90회 이상의 발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발사 횟수를 합쳐도 스페이스X 혼자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주에 접근하는 비용과 속도 두 가지 모두에서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남아있습니다. 스타쉽이 실제로 화성에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까요? 민간 우주비행의 안전 기준은 누가 정하게 될까요? 우주가 상업화될수록 우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지구 저궤도에는 이미 수만 개의 인공위성과 파편들이 떠돌고 있고 그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 샘브로스키처럼 평범한 사람이 우주에 가는 시대가 정말로 열렸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가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살아생전에 지구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거나 혹은 그것이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더 이상 소수정의 우주비행사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그 문을 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